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행정학의 1강 이야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정학의 1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이다 이럴 때 행정은 일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2인 이상의 어떤 기업, 돈을 갖다 모으기 위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행정은 반드시 공공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퓨릭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이 공공의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하여 누가? 정부라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현재 우리가 나타난 정부, 국회, 그 다음에 입법 또는 아니면 사법, 삼권 분립이 되는 속에서 정부, 행정부 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맨 먼저 정책을 결정한다 그럴 때 이야기는 플랜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정책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집행한다 하는 말이 두에 속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이야기 C. 그래서 우리는 경책에 대한 결정,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집행, 그리고 정책에 대한 마지막 피드백을 얘기하는 관리의 시스템을 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대상이 뭐죠? 행정은 반드시 공공 문제입니다. 바로 대중, 국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개인이면 개인의 같으면 사기업이라든가 또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돈벌이를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을 갖다 쟁취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기는 철저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공 또는 정부라는 이야기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하고 그리고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행정학에 아주 의미가 된다는 거. 바로 행정학의 주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공 문제라는 이야기와 정부의 수행 활동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행정에 대하여 많은 발전의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행정의 연구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바로 여러분 1887년에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바로 행정에 대한 뭐가 되느냐 관리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통치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기능 통치가 있을 때 기능 그리고 행정의 행태론 그리고 행정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발전론 그리고 신행정학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발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대 쪽에서 보면 유럽 행정이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행정학의 어떤 개념을 얘기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미국의 행정이 바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현대 행정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행정은 바로 넓게 얘기하는 광의 행정이라고 얘기하더라. 한마디로 하면 공적인 요인과 사적 요인을 갖다 플러스한 행정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사 행정을 갖다 얘기하는데 공사를 같이 바라보는 일원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넓게 이야기하면 공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느냐 공사를 갖다 이원화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일원화된 것은 뭐가 되죠? 넓은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이원화되었다 그럴 때는 협의의 이야기 분리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협의 이야기로 되게 되며 오늘날 와서는 현대 행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공공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PDS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며 바로 여기에 대한 역사는 미국의 바로 1887년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속에서 신행정학까지 발전되게 되고 유럽의 여러 행정학을 갖다 거쳐서 미국의 행정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면서 한국의 행정학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공사 행정을 일원화 한쪽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바라보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넓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좁게 말하면 공과 사를 갖다 이원한 바로 일종의 이원론적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며 이렇게 구분하는 가운데서 현대 행정으로 발전되었다는 발전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행정학은 뭐를 갖다 요구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된데 바로 실학에 있는 정약용의 연구 속에서 실사굿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행정은 바로 민중과 대중을 위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실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정약용
연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영향을 갖다 많이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피거스가 많이 미국의 영향 속에서 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행정에 대한 개요를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대 행정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레포스키가 얘기를 했고 이집트 중국 시대를 거쳐서 공공행정학을 가오며 행정 우선학이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나왔는데 철학과 신학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가 되느냐 행정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했죠. 예를 들어 삶이 어떤가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현실에 살아가는 과정보다는 단순한 철학의 의미다 이거죠. 이런 철학보다는 신학은 뭐 신을 믿는 우리가 여러 종교학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보다 우선시되는 거 일종의 실사구시를 얘기하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고대 행정 속에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행정의 법적인 그 어떤 행정학의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본다면은 바로 배경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18세기에 자유사상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자유사상 속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권의 분립을 갖다 얘기하는 입법과 집행 입법과 직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단 이권 분립에 나오는 이해가 되겠죠. 법을 갖다 만들고 어떻게 집행한다 하는 이원론적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몬테스큐의 상권 분립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현대적으로 발전사를 얘기하는 거죠.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집행하고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현대적 뭐가 되느냐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 몬테스큐의 상권 분립의 영향인데 이 속에 바로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시대적 배경으로 알아야 되고 맨 먼저는 법을 하고 집행한다는 이원론으로 얘기하다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입법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법과 행정을 갖다 분리해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 몬테스큐의 상권 분립의 의미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견해 속에서 상권 분립이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알지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의 활동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권 분립 속에서 공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이다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럼 공제 바로 배제한다는 이야기 공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상권 속에서 행정, 입법, 사법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해법과 사법을 제외한 활동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소극적이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공제, 소위 두 가지를 공제한 나머지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한 게 중요한 상권 분립 공제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냐 그러면 젤레네크나 그 다음에 헤스커 이런 속에는 행정 한 개만으로 국가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행정 하나만 가지고서는 어떠냐 그러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기했죠. 그래서 국가의 목적을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는 행정 하나만 가지고는 국가를 갖다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며 바로 국가의 목적이라 그러는 공익 목적이 되는 거죠. 앞쪽에 얘기했지만 공익의 뭐가 되느냐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행정이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했듯이 공익의 목적에서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이며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현하는 행위를 갖다 얘기하는 적극성을 주장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법 함수설이라는 말을 안 듣는데 법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가 1차적으로 이뤄되죠. 그리고 규범이나 정책을 갖다가 만드는 거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바로 법을 만드는 내용과 규범과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이런 행동을 갖다 이끌어가는 집행하는 활동을 갖다 얘기한다 이래 되며 또 여기에는 뭐 부정설이 있고 비엔나 학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규관 양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긍정설과 행정의 어떤 적극적 개입을 갖다가 개념을 강조했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건 바로 국가의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 상권 속에서 바로 행정이 가장 뭐가 되느냐 우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적극적 자세 바로 실행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실행한다. 우리가 일종의 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실행한다 그런 이야기에서 do가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능동적인 작용을 하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행정에 대한 뭐가 되느냐, 과정설이 있다 그러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제 활동이라든가 또 미국의 19세기의 어떤 규제 활동,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규제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다 하나의 행정의 어떠냐 그러면 실행에 속하는 영역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얘기를 견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시대적인 어떤 기류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980년부터 이제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각각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바로 1980년부터 1930년대까지에는 행정관리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다. 과학적으로. 바로 우리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테일러라는 학자가 과학적 관리라는 얘기를 갖다 주장했는데 바로 모든 일을 규정을 정해놓고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땐 벌을 준다 그러는 이야기가 되어서 과학적으로 이끌어가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류하듯이 던져놓는 경영이 아니라 던져놓는 관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여러분이 잘 아는 행정학의 대표적인 게 관료. 관료란 말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집행하지 누구나 다 참여하는 사기업과 달리 예를 들어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이야기. 공무원 시험은 관료라고 얘기를 하겠죠. 바로 일정한 수준을 가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통제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료제다. 이렇게 되어서 이 행정학의 관리론의 발전은 과학적 관리라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준다. 그리고 그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차별 성과급을 도입했던 것,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그 다음에 외부의 관료제. 외부의 관료제는 바로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을 갖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1880년부터 1930년대까지 일어나는 내용의 주축이었다 이거죠. 그러다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가 도입이 되면서 행정관리론을 갖다 이끌어가는데 바로 일종의 참고가 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는 바로 인간관계론.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인간관계론이란 말은 바로 모든 경영의 중심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바로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실적이 중요하고 여기에 뭐 일자라 월급 많이 주고 일 적게 하면 못 준다 이런 이야기와 관료를 뽑아가지고 운행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관계, 메이오의 호손 실험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주장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는 행태론. 바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행동과 태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인간을 갖다 강조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중심적인 1930년부터 1940년대 바로 여러분 공강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일어났을 때 인간관계론과 행태론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다 1950년대 오면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생태론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체제를 구축하느냐 하는 체제론과 그 다음에 환경과 비교행정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점에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펑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강조하는 것, 요 형태로 바뀐 것이 1950년대 이야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러다 1960년대, 70년대는 발전행정학이라는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행정학,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던 이야기. 이게 바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도 행정학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관, 바로 인간에 대한 어떤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야기하며 시대적 기류는 19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행정을 바라보는 시야도 각각 어떻게 되느냐 변해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 체크리스트 속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나 관료제 같은 경우는 바로 경영과 행정 속에서 많이 좌우되는 이야기가 되고 인간관계론, 그리고 행태론, 행동과 태도를 갖다 나타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바로 비계행정론, 체제론,
이런 이야기가 되다가 나중에 와서는 바로 신행정론에는 인간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어떤 강조를 역점을 뒀다 그런 이야기로 시대에 따라 바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달라졌다 하는 것도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부는 어떤 입장에서 공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정부를 갖다 이끌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체가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정부의 어떤 가치관, 바로 공공 문제 해결책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기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에서 제일 첫째 나타나는 게 자원에 대한 배분. 우리가 많은 자본주의 국가든 우리가 한 기업, 한 나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핵심 장치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의 이야기가 바로 자원의 배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자율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율적 시장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통제를 갖다 하지 않는 자율적 시장.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다 이거죠. 인비지블 핸드의 개념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이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속에서 정부의 어떤 통제를 갖다 얘기하지 않는, 이는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not, visible, see. 그리고 뭐가 되느냐, 핸드라는 개념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의 모든 이야기를 맡기자 그러는 이야기가 바로 자율적 시장을 얘기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이걸 갖다 이끌어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타율적이 되는 거죠. 이 타율적이 거버먼트라는 이야기, 정부가 바로 통제를 하자 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상대적인 어떤 두 가지, 자율적 시장에서 타율적 시장으로, 바로 또 국가의 어떤 관이, 정부의 역할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 하나의 가버먼트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는 게 자원의 배분. 바로 기업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흐르는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그냥 바로 시장에 자율적으로 던져둘 것인가. 이때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모든 건 이끌어가지니까 정부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인비지블 핸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적 시장이었죠. 이러다가 이것이 안 된다, 바로 정부라는 자체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배분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국가관과 정부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희소성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자원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100% 만족할 자원, 공기와 물을 빼고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물도 요즘은 희소성을 가지는 거죠. 좋은 물, 나쁜 물.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이럴 때는,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같을 때는 물을 왜 사 먹느냐, 한강에 가면 물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희소성, 바로 더 좋은 물, 이 자원에 대한 어떤 비효율성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바로 뭐가 되느냐, 희소성 원칙.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뭐가 되느냐, 던져두고 바로 시장을 통제하지 않고 행정을 그냥 자율에 흘러가게끔 던져두지 않듯이 시장처럼 바로 희소성 원칙 때문에, 그래서 공공재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공익상의 재분배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는 것이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정부의 가치관, 정부가 존립하는 가치관의 공공의 문제 해결이라는 이야기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는 걸 체크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이런 정부는 그럼 이렇게 통제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바로 첫째는 소극적 정부다. 야경국가라고도 불러줬죠. 19세기 끝에는 바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바로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는 뭐를? 바로 야경국가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이끌어둬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흘러가듯이 시장 중심의 흐름, 이걸 갖다 강조했고, 바로 자유방임, 바로 여러분들 국가가 그냥 일일이 통제하는 것보다는 바로 자유방임에 의하여, 그 다음에 야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밤에 도둑을 맞고 치안을 갖다 보완하는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야경국가의 어떤 형태. 그리고 정부는 값산 정부라는 말을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을 최소로 하자. 값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선의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자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며, 이런 시장 효율성의 신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다 이거죠. 모든 수요와 공급을,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둘이 있다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굳이
정부가 손대지 않더라도 유리하면 생산할 것이고 불리하면 바로 수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뭐가 됩니까? 야경국가설을 갖다 주장하면서 저절로 바로 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여 수요와 공급에 맡기자, 이게 바로 소극적 정부가 가지는 의미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 얘기였다. 시장의 중심이며 정부는 던져두는 자유방임이며 단순히 야경을 갖다 돈다. 야경은 바로 치안을 갖다가 보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값싼 정부란 이야기. 그래서 정부는 굳이 거대한 정부를 가지지 말고 작은 정부로서 그냥 단순히 통제만 하는 이런 야경국가적 성격을 가지자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이야기에 뭐가 됩니까? 자유무역의 가장 선두자가 바로 인비지블 핸드다 그런 이야기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는 두 국가 사이에서 유리하면 생산할 거고 불리하면 수입하지 않느냐, 정부가 구태여 여기에 대하여 생산하라 마라 통제할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자연지 시민들에게 또는 상인에게 맡긴다면 상인들이 유리할 땐 생산할 거고 불리하면 수입해서 바로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가의 부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는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이야기의 하나가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소극적 정부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사회 문제나 자원 부분에서 자동 조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그냥 바로 던져두자, 소극적이자, 이런 이야기가 바로 19세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가 형태였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얘기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가 바로 소극적 정부에서 두 번째 정부가 적극적 정부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걸 갖다 소극적으로 이끌다 보니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더라. 너무 의외됩니까? 시장의 실패율을 갖다 가져온다는 문제를 갖다 삼게 되온다 하는 게 이 이유죠.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소극적 정부 또는 자율에 맡기는 형태를 갖다 하고 시장에 의되느냐 그러면 기구에 맡겼더니 실패를 가져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 정부의 시스템을 우리는 바로 적극적인 형태로 네거티브한 입장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의 개념으로 가자. 아까가 네거티브였다면 적극적 정부는 바로 포지티브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20세기를 행정국가로, 야경국가가 19세기였다면 20세기는 행정국가라는 이야기로서 바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이끌어간다. 그래서 바로 국가는 잘 사는 나라, 케인즈가 얘기하는 바로 뭐가 되느냐, 복지국가라는 이상을 가지게 되며 행정은 바로 이런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자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발전국가로 가자, 바로 제3세계로 기준점으로 해서 발전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랬고, 케인즈 입장은 바로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 안정화를 갖다 이끌기 위하여 바로 국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중요하다. 바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입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 안정화를 갖다 가져오자 그런 이야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돼가 시험은 바로 일종의 반독재 법안. 독재라 그런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A라는 이야기와 B라는 이야기, C라는 기업이 있다. 그럴 때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바로 야합을 하는 형태. 일종의 뭐가 되느냐, 카르텔을 형성하더라 이거죠. 카르텔은 협상을 맺더라.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합병을 해버리는 트러스트로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합병과 트러스트로 가는 이런 형태를 막아야 되겠다. 경제 안정화를 갖다 위한 국가의 정책은 바로 너무 반독점적인, 바로 여러분 카르텔이나 반트러스트적인 법안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시험원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 오면서부터 독점적 산업을 갖다가 자본으로부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왜곡과 시장의 왜곡을 얘기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더라 이거죠. 자본주의가 굉장히 좋게 생각되지만 뭐가 되느냐,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바로 왜곡의 현상이 일어나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독점적 자본주의에 따른 왜곡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다 보니 바로 문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경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국가를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930년대 뉴델의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케인즈의 경제학에 뭐가 되느냐 이야기,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뭐가 되느냐 금융정책에 의하여 시장에 개입하자,
바로 자유시장에서 정부가 뭐가 되느냐 직접 개입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제 안정화의 기능을 가져오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추구하는 경제 안정화를 위하는 바로 형태가 적극적 정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야경국가, 던져둔 국가, 자율에 맡기는 거, 자유무역 이런 이야기에서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극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는 바로 시장을 갖다 그냥 자율에 맡겼던 걸 실패했을 때 그리고 행정국가로서 그냥 단순한 소극적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발전국가로 이끌어가는데 바로 정부의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바로 정부의 규제를 갖다 위한 시어머니 반독재 법안이나 바로 이거는 카르텔이나 트러스트에 대해서 바로 자기들 기업끼리 똘똘 뭉쳐서 뭐가 됩니까? 서민의 경제를 갖다 압박하는 형태를 갖다 피하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갖다 심화하는 걸 갖다 해결하고 뉴딜 정책이나 케인즈 정책을 통하여 바로 국민의 살림살이를 갖다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소극적 정부에서 적극적 정부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2에서 나타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가 얘들은요 복지국가를 향상을 갖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국가는 그 나라의 복지를 갖다 생각해야 된다. 소득의 불공평성을 갖다 가능하면 정부의 정책으로서 바로 우리가 개입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불공평성을 시장에 일어나는 소득의 불공평성 여기에 대하여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통제해주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가면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서 뭐 생계비 또는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좀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있고 또 65세 이상이면 뭐가 됩니까? 만약에 연금 같은 거 바로 잘하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이런 이야기가 다 뭐가 되느냐 그럼 일종의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방법이다 이거죠. 이러다가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발전국가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여기는 제3세계 국가와 정부 경제가 발전하는 기능을 갖다 수행해야 된다. 정부는 국가가 발전하게끔 만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우리나라도 뭐 지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포철이나 또는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나 이건 개인이 어떻게 이끌어 만들어갈 수 없는 입장을 갖다가 어야 되죠. 바로 정부가 경제 발전을 갖다가 수행해 줌으로 해서 발전된 디벨롭 바로 네이셔널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국가 발전 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하는 게 바로 이제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발전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 번 더 가볍게 우리가 가죠. 자, 맨 문제는 소극적 정부였다. 언제? 19세기 고전적 개념, 자유방임주의였다. 단순히 야경국가, 값싼 정부의 입장. 바로 너무 규모가 거대한 것보다는 바로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가자. 값은 정부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최소 정부, 최선의 정부를 만들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갖다 신뢰하자 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러다가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 두 번째 관계 바로 적극적 정부. 소극해서 안 되겠다. 바로 일종의 뭐가 들었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20세기 행정국가를 취하게 되고 케인즈와 바로 제3세기 발전국가를 갖다 이양한 데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산업에 뭐가 되느냐? 자본 등장되고 왜곡되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를 들느냐? 뉴딜 정책과 케인즈 경제학의 정책에 의하여 시장과 경제 안정화라는 두 가지, 시장의 개입과 경제 안정화라는 두 가지를 갖다 도입해서 경제 안정화를 추구했다. 이런 얘기가 적극적 정부에 나오죠. 이러다 이제 복지국가를 향하는 나라가 되고 오늘날은 발전된 바로 국가로 지향하는 것이 국가 행정학의 발전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고용과 이자라는 이야기, 화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실리적 경제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잘 아는 대공황이 일어나면서부터 총수요의 부족과 가격기구의 경직성을 갖다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갖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불안정성을 갖다 이 자동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바로 가격이 자동적으로 전부된다 그러는데 정부의 정책을 갖다 개입하게 되자 하는 이야기가 되며 또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를 위한 금융정책을 통함으로 해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오늘날
바로 유효 수요 이론의 근간 뭐가 되느냐, 복지국가를 가는 이야기를 취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적자 재정을 갖다 감수하자, 즉 한마디로 하면 감세라든가 또는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다 보니까 적자 재정을 갖다 통해서 정부의 총수요를 갖다가 창출하게끔 정부가 총수요를 창출하는 입장, 총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총공급이 늘어나고 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양태를 갖다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발전사에서 유효 소요 이론에서 발전사에서 고용과 이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일종의 정부가 방임한 게 아니라 대공황의 문제, 그리고 뭐가 되느냐, 금융정책 개입, 그리고 정부의 감세와 그리고 어디 되느냐, 재정 지출, 이걸 하여 총수요 시장을 갖다 확대하자 그런 이야기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까지 복지국가를 향하는 이야기가 됐다면, 오늘날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신복지국가, 신행정국가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행정국가의 이론 뭐가 되느냐, 정부의 실패 경험을 한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여러 가지 반대 현상을 얘기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신행정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갖다 그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시장에 의한 신자유주의 근거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신공공관리라는 얘기가 나와 정부 기능을 가능하면 축소하자. 그리고 정부 민영화시키자. 왜? 정부 기능이 크다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 개념에, 자본주의 개념에서 공산주의 개념으로 회귀하는 역할, 정부 기능 자꾸 축소하며 모든 걸 맡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 발전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정부 기능을 축소해줘야만 신공공관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에게 맡기자, 민영화. 그리고 규제를 갖다 완화해 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작은 정부론을 외치게 되며,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론을 외치게 되죠.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듯이 바로 국가도 뭐가 됩니까?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입장으로 흘러간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러는 게 신행정국가로 바뀌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두 번째 이야기였던 뭐가 됩니까? 바로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복지국가를 향하여, 그리고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행정국가로 변경되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앞쪽의 이야기와 앞쪽은 완전 자유, 그리고 정부가 통제.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갖다 신행정국가에서는 플러스 하자 그런 이야기, 바로 민간과 정부라는 차원, 민간 정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같이 양면을 갖다 취하는 형태를 취하자 그러는 게 신행정국가라는 얘기가 되며, 신공공관리 이하여 일어나는 이야기였다. 그래가 MPM이란 말을 많이 쓰죠. 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퓨리기란 말이 되며 매너지먼트, 바로 신행정국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정부 기능은 축소하고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로 가자, 이런 이야기로서 패턴이 변경을 갖다 계속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바로 공동주체, 공동체의 뭐가 되느냐, 주의, 일종의 뭐가 되죠? 공동이 같이 운영하는 어떤 체제와,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는 말을 갖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내용 속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내용 속에서 보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이해 당사자가 같이 개입되어야 된다. 이해 당사자가 같이 개입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정부와 준정부의 반관반민, 바로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바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시장 실패는 민간인에 맡겼을 때, 정부의 실패는 정부에 맡겼을 때,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한 거에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 바로 반관반민이란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죠? 반관반민은 뭐가 되죠? 바로 정부와 민간인 같이 결합한 형태의 중량 형태를 취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오늘날은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이 거버넌스, 이해 당사자가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며, 바로 제3의 영역은 시장과 정부의
바로 뭐가 되죠? 시장과 정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호 협력하는 형태. 시장은 어디를 얘기하죠? 민간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정부는 뭐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관리를 갖다 얘기하는 일종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력하는 이야기가 되는 협력 상호 보완이 돼야 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배분 형태가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정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발전사를 갖다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부의 발전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소극적 정부에서 적극적 정부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행정 국가의 정부로 변경되어서 오늘날은 방관반민의 형태,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다 그러는 이야기, 바로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준정부. 그래서 우리가 반관반민의 형태를 갖다 취하는 형태로 흘러갔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드리며 우리가 앞쪽의 이야기는 약간 스피드 있게 정리하며 꼬박꼬박 체크하는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